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 자체의 실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의 탈선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해법은 없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 원칙이니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행정학과 장구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차별자치10년대 문창기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장 교수님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시고 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 소신을 가지고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시작에. 이대로는 아니겠죠.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대표기관이죠. 주민들의 대표기관. 주민들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느냐,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들이 그 성과물들이라는 게 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위 말하자면 반응성이라고 그러죠.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빨리 즉각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반응해 줄 수 있는 반응성 이런 것이 높아지느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가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사실은 조례화하는 거죠. 그 입법화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조례 제정이나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정 사실은 그 건수도 사실 문제이지만은 조례 내용 자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의회를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로는 뭔가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원해야 되지 않겠나요? 문 처장님. 네. 문 처장님이 속한 단체가 참여자치 시민연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치와 참여라는 네, 것이 네. 주요 주제어로 등장을 한 네, 단체인데 참여자치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원구성 문제 파행을 겪고 있는 특히 서구에나 뭐 이런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제 혼란 또 문제제기 뭐 이런 걸 계속 하시고 뭐 1인 시위도 하시고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방의회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뭐 지방의회의 문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는 문제를 진단하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인 주민들도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2011년에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지금 3년이 더 흘러왔는데 지금 23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점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도적 장치, 스스로의 자정 노력, 주민들의 개입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우리 대전만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큰 규모의 과잉 대표하는 그런 지방의원 1인당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 자체가 애초에 출범할 때 당시부터 충분한 논의와 고민, 그 여론을 듣고 반영한 그런 상태에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급조하듯이 선물로 받았죠. 예, 출범한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 선진국처럼 지방의 역사 자체가 긴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급조된 모습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해외 연수나 뭐 이제 원구성, 의정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중앙이 여전히 지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지방을 주체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아니고 중앙의 하위 단위로만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 즉 이제 의정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저는 의정비라는 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대거 의회로 들어가서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200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의정비란 의원 유급제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과연 참신하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였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좀 우리 스스로도 의회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 교수님, 뭐 지금 두 분 다 지방의회 문제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하고의 관계에서 발생된 측면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유권자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 지난주죠. 제가 중구의회를 한번 방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방청 신청하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희귀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 담당 직원이 정말 방청을 하실 겁니까? 또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가 가서 그랬다고 남들은 그러는데 하여튼 금방 일사천리로 해서 방청을 좀 해보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의회 문제점을 얘기할 때 지방의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지방의원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문제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큰 스트럭처럴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들, 개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인들의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시고요. 예. 지금 큰 문제부터 조금 짚어보는 예.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그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민주주의를 1987년도 민주화를 이행을 하고 1993년도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서구의 역사들 보면은 보통 여성이 자기들의 그 여권 그 투표권을 얻는 데만 해도 120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직도 오랜 그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도시중산청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여자치 시민연대 같은 경우도 이 중산청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중산청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관심 있고 정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조직도 있고 이것을 행동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냥 이탈해 있습니다. 이탈해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치 환경인 것 같아요. 정치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화 이행 이후에 이제 소위 저희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효과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민주주의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절차적 민주주의도 안 끝난 상태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절차적 민주주의도 확실하게 그게 한 25년에서 30년 걸립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참여적 민주주의 이거를
끌어내는 도구로서 임의적으로 이거를 도입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분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시민 중산층이 사실은 지방자치 문제 지금 이탈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는 확실한 건 분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지 이 사람들 스스로 말하자면 훈련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권한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보면 특히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의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큰 틀에서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방의회를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나 자질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우선 눈에 보이니까 그러는 건가요? 이것도 그렇죠. 뭔가 좀 저희가 시각 자체를 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질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질의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중산층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행동하게 되면은요 자질이 올라가요. 아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능들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의 그것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사실은 자질의 문제도 유급제가 실행되고 나서 있잖아요. 경쟁률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개선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있잖아요. 중산층의 시민의식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언론의 기대나 중산층의 기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들의 형태라는 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언밸런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대치의 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는 IT 기술이랄지 통신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 정보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치 정보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기대치는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언론은 중산층 기대에 맞춰서 이들을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불신은 확대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연봉을 얼마큼 올릴 거냐 이런 문제 사실은 지금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들이 저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이나 이런 것들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직이나 사무직들이 여기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나 이런 거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부터 제도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주체 중에 하나인 지방의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문창기 처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의회 구조 자체가 약의회 강시장 이제 그 문제, 그 구조나 환경의 문제는 이제 좀 차치하고 저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시장은 다양한 자원 동원력 또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의회는 그에 따진다고 하면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세라기보다는 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약자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회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측면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강시장 약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과연 그 대전 시와 시의회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한 0.5%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의회가 과연 제대로 대전 시를 감시할 수 있겠냐라고 감시 견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의회가 결국은 그 주민의 삶을 위해서 지역구를 견제하고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결국은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축소된 그런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지방의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92년 그 부천시에서 담배 그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법과는 충돌되는 부분인데 여론 조성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결국 조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노력,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야만이 이런 어떤 지방의회의 그런 제도적인 그 한계를 좀이라도 주민들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뭐 행정사무감사가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제대로 그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지방의원 개인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의회 자체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즉 행정적인 지원이 과연 이들에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초기부터 지금 장수찬 교수님 말씀하신 전문성이 많이 의원 유급제 되고 나서 의원들의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한계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를 보면은 단순히 행정적 기능을 지원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사무국은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지방의원들의 그 역할 자체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를 단체장 중심 지방자치 이렇게 이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일단은 지방의회 사무국 그 공무원들도 전부 다 시장이 임명합니다. 일단은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면 의회 의장이 아니면 의원들이 뽑아야 되거든요. 자기들을 서비스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 뽑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 이제 견제를 하려면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에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위임사무는 이쪽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엔간한 건 전부 다 위임사무라고 그럽니다. 그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위임사무로 그러니 사실은 그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고유사무를 아주 말하자면 한정적으로만 범위를 좁혀서 그거 하니 이거는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 기간도 지금 현재로서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의회가 제대로 말하자면 원구성도 안 되고 싸우다 보니까 예산 심의 기간이 더 짧아져요. 그러면은 그나마 말하자면은 예산 심의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빠져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일단은 조례 제정권 범주를 확대시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소위 말하자면 고유 업무하고 위임 업무를 분명하게 말하자면은 적시를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사실은 행정감사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그 예산 심의 기간 좀 넓히고 의원 보좌관들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초정보 단위가 의회가 있잖아요. 1743명 기초정보가 2008명 한 5,000명 수준도 안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조금 큰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만 7천 이 정도 되는데 일본은 도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위 도쿄 의회 의원이잖아요. 그 의회 의원이면 어느 정도 월급을 주는가 하면은 그 토요타에 있는 전문직 정도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1만 9천 명, 거의 22만 명을 대표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의원 보좌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유럽하고. 22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 이거를 의원 보좌관 제도도 없이 말하자면 그것을 제대로 대표하라고 요구하고 대표를 못한다고 언론은 조지고 우리도 불평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생긴 측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의 행태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 무용론도 나오고 그 지방의회 의원들은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가 뭐 인정을 하지만 최근 들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죠. 기초의회 원구성 문제가 거의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단순히 서구의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말로 제도나 또 공천을 해준 그 공천권자, 지역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하고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문제 네, 의원님? 맞습니다. 그 지방의회 이번 서구의회 특히 파행은 그리고 전체 의회를 봐도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했던 지역 그 군구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구성 과정에서 독식을 했어요, 자리를. 그러면서 유성구에서도 반대로 한석이 야당이 많았는데 그걸 또 자리를 요구를 했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개인적 욕심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그 부합돼서 같이 작용을 해서 서구회 같은 경우는 파행의 기한이 상당히 길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개인의 욕심이야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 다들 아시니까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심사하는 그 공천 심사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이 공천 심사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공천을 받고 하는 그런 구조들을 봤을 때 공천 시스템 자체가 거의 형식적인 그런 제도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서구의 파행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당이 당연히 개입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을 통해서 조속히 원구성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즉 정당의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공천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두 당에서는 전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문제 제기조차 안 되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계속 그런 문제가 됐었죠. 됐는데 이제 두 당의 시당위원장들은 불법도 아닌데 이게 뭔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치부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게 불법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주민들도 일정한 기간은 그냥 이렇게 반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구회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 기초회 폐지,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요구를 하면서 서명도 받고 했던 그리고 주민소환까지 요구를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두 당은 그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뭐 우리 정치 자체가 정당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이번에 대전 지역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낙선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실제로 정당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정당이 간판을 단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 거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정치를 하는 코즈가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치적 코즈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정치로 가는 과정에 보면요, 이 의원들 사이에 이념적인 가치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정당별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제대로 뽑히구나.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정치학자들이 분간을 하는데, 소위 저희 국회가 초기에는 별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정당 간에 뚜렷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뚜렷하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의회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대전만 본다면은 요번 시의회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초의 의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소위 그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 이 의원들 사이에 그 정책이나 이념, 가치,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대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초의회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문제고요. 보통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안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소위 말하자면은 정치인들의 자질하고 가장 아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직까지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의원들 사이에 주인 대리인 관계, 정치적 종속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것이 지금 문 소장님 말씀하신 정당 공천제가 이루어지고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정치적 호조를 분명히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은요, 주인 대리인 관계, 의원들하고 주인 대리 관계가 풀리고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봐서는 자질의 문제고 현주소의 문제예요. 거기 플러스 사실은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구성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예를 들면은 정치에 대한 이념적이거나 가치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겠어요? 정치적인 권력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구성을 할 때 사실은 가장 그 기본적인 정치 행위죠.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윤을 있잖아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전부 다 쓰니까 이것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요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현재 정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의 문제와 관련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을 우리가 합쳐서 행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뭐 유권자가 시민이시니까 이제 기초의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에만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구조와 제도 또 법령으로서 뭔가 좀 바뀌어야지 그분들의 행태도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난할 때 항상 얘기하면 이제 지금 말씀대로 자리 다툼, 원구성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의정비나 보좌관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의원들의 그 외유 그 일정부터 뭐 관광성 외유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치판이고 중앙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분들의 그 잘못 투영된 행태가 그대로
지방의 의원들한테도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장수창 교수님이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뭐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정비 그리고 입법보좌관 해외 연수 그리고 정보 그 업무 추진비 그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항상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비판적인 기사밖에 없는 거고 그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누가 이제 문제 있다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즉 그만큼 우리 지방의회 자체가 그런 것들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여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고 싶은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이번 달까지 10월까지 그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정비를 최종 확정을 해서 4년 앞으로 4년 동안 의정비를 최종 확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의정비라는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고 참신한 유능한 전문성 있는 인재가 의회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건데 여전히 과연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의회 의원으로 지방의원으로 기초의원으로 광역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인사이 되느냐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입법보좌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장수찬 교수님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막았는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과연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좌관을 뒀을 때 이 보좌관을 그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보좌관을 줄 수 있게 그 용인을 할 것이냐, 제도를 개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그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보좌관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의정 활동에 보좌 기능으로서의 보좌관이 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단체 지난 그 2007년에 4대 지역 의회, 지방의회, 대전 지역 해외 연수 관련돼서 실태를 전공에 청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뭐 당시에 보면 해외 연수 심의위원회나 그런 구성도 안 돼 있고 또는 의원들끼리만 그게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저기죠 토마시 형식으로 이번에는 내가 당신이 가니까 저기 심의를 잘해주고 다음에 내가 갈 때도 잘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토마시 형식으로 됐거나 뭐 보고서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거나 일이 혼자서가 아니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 심의위원회 지역사회 그 전문가들 그 각 부 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1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묻지마 관광식 해외여행식의 그런 식의 해외연수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우리 지방의회가 그동안 우려했던 몇 가지 부분에서는 개선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제가 만난 공무원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장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제 무분별한 과다한 자료 요구라든지 출석 요구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어떤 경우 보면 예를 들면 의제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자료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잠깐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의원들이 이런 제도적인 미비, 법률적인 미비 때문이기도 하고, 공무원들 군기 잡는다라고 할까? 뭐 길들이기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편으로 자료 요구가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은 쌍방 간에 그거를 다 이제 그 케이스별로 갖다 놓고 저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행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행정은 효율성이나 뭐냐면 성과주의 뭐 이런 것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의회의 기능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의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난 많은 세금을 내 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도록 맡기고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이나 또 주민들을 대표 기능을 가져가서 이것들이 주민들의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세금이 쓰여지는 방식이 주민들이 욕구하고 말하자면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름대로는 그것이 지방의회가 이렇게 많은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건 하나의 어떤 성과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방자치 실시되고 나서 그 서비스나 이게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태도의 변화를 오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어떤 무용론으로 이렇게 그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가져가는 측면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소연하거나 이제 언론 기사도 검색이 되어지고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측면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의 하나의 수단, 그리고 지역구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이제 그 자기 지역구에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자료나 그 출석 요구를 하면서 소위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장수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 지방의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그게 하나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42조 2항에 보면요,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그 자치단체장이 못하면 관계 그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하려면은 의정활동에 우리가 전문성을 얘기하고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들을 공무원들 요즘은 이제 또 그 자료를 제때 안 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회도 국정감사인데 해당 공무원들이 시국에 해당 부처에서 잘 안 주고 막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 자치단체도 비슷한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요구하는 자료들이 제때 제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이 이런 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그 자기 그 업무와 자기 그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넘어선 자료를 요구하는 건, 그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 대표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삶을 위한 정책 고민이 아니고 이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임위 이외의 다른 일들까지도 자료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그 사전에 조율이나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조율 자체가 의회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위축시키거나 하는 수준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우리가 이 공무원 출석 그리고 자료 요구 이런 것들을 과도하다라고 볼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집행부 뭐 국장, 실장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장, 계장까지도 쭉 같이 따라가서 배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 기능을, 행정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해당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계장 이상의 공무원들은 다 뒤에 배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과연 필요한 걸까요? 그럼 민원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민원 해결이 안 돼요. 계장이나 사람을 아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계장이나 과장이 얘기를 해야 직원까지도 갑니다. 네, 보면.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국장이 답변자인데 국장이 답변을 해서 과장한테 요구를 하고
의원의 의원의 그 답변에 대한 그 답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막상 보면은 어떤 실국 또는 어떤 기관의 그 행정사무감사를 특정 그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보면은 그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다라고 하는. 근데 대부분의 그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그 실국장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아야 두세 번 정도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면은 그게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많이 배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방의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법적 미비에 대해서도 원인이 있다고 대부분 그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방의회가 존재함으로써 일정 부분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든지, 또 행정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러한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또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저희가 너무 교과서적인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뭐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예, 없겠죠. 예. 원론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의회가 사실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도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어떤 성과주의나 효율성을 관점을 두고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내고 있는 세금이 전체 있잖아요.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정치가 확대돼야 됩니다. 정치가 확대돼가지고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 대표 기능이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정치 확대는 대표 기능이 확대예요.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가장 잘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주민들이 뭘 선호하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말하자면 뭐에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해 주는 거, 이것이 1번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역시 조금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원들이라는 것은 내가 장기적으로 이 사회를 말하자면 주민의 권리의식하고 주민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겠다, 주민하고 소통하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민들의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정부를 전체 열어놓도록 정부의 압력을 넣거나 정부의 정보들을 공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진화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정보거든요. 지방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또 정부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이것들을 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의원들이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면은 정부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그 매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시민사회가 있으면 이것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의원들입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시민사회가 아니면 주민들의 선호도, 이것이 말하자면 빨리
거기에 맞춰갈 수 있게끔 정부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라는 이 몇 가지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몽석을 좀 제대로 깔아놓고 그 안에서 제대로 좀 놀아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비된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조기에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시작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문제 해결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놓고 저희가 그분들을 또 비난하거나 또 실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급한 것이 아까 뭐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 문제라든지 또 입법보좌관 문제라든지 의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고민을 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이 말씀을 저는 해주시면 지금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지방 정부의 권한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여전히 중앙에 그 종속된 자치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가 지방 의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소위 얘기해서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얻어내야 될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치의 권한이 커질 것을 요구를 하고 하는 그 과정과 같이 지금 말씀하셨던 입법보좌관이나 의정비 현실화 등등의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아울러 또 이제 우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앞서서도 정수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너무 그 대표성 자체가 지방의회 대표성 자체가 너무 과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인구 50만의 그 자치단체를 20명의 구의원이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로부터 지방의회 문제는 출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좀 그 무조건 지방의회의 행태에 대해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방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의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뭐 무언중에 서로 동의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은 지방의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지방의회를 너무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상이라고 할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면. 일단은 사실은 그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본인들이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적 윤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치하는 이유, 코즈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걸 쓰고 있는 정부를 책임진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의회가 되어야지 될 거라고. 문 처장님. 네, 저는 지방의원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이 민원 해결사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방의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민원 해결사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분쟁의 조정자이고 그 정책 개발자이자
소속의 지방의원, 그래야만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지방의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해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분명히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100%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분발, 또 지방자치에 거는 회의론자들의 시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말씀을